새벽 4시 반. 물류센터 형광등이 차갑게 윙윙 울렸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쉬지 않고 돌아갔어요. 박스 테이프 뜯기는 소리, 지게차 경적, 누군가의 쉰 기침 소리가 뒤엉켰어요. 손목이 욱신했어요. 등 아래쪽이 당겼어요. 65살의 허리였어요.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2번, 3번. 도연은 박스를 컨베이어에 올리고 나서야 화면을 꺼냈어요. 아들 준호. 도연은 그 이름을 3초쯤 바라봤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밀어 넣었어요. 진동이 멈췄어요. 전화를 안 받은 게 아니다. 할 말이 없는 거야.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스탄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주변에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신다면 댓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직접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봄. 그날 아침은 봄볕이 유난히 좋았어요. 창문을 타고 들어온 햇살이 거실 마루 위에 길게 누웠어요. 도연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커피를 마셨어요. 손바닥 안으로 전해지는 머그잔의 온기가 기분 좋았어요. 주방에선 아내 미경이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마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 사이사이로 창밖 참새 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이게 노후다. 이게 맞는 거야. 도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65세. 공장을 정리하고 딱 1년이 됐어요. 평생 기름때 묻은 손으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했어요.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오는 삶을 20년 넘게 했어요. 허리 디스크가 2번 터졌고 어깨는 아직도 날씨 바뀌면 욱신거렸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건물 2채를 샀어요. 하나는 역 근처 2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는 주택가 원룸 건물. 두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합쳐서 딱 30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국민연금 200만 원이 매달 통장에 꽂혔어요. 한 달에 500만 원. 아내와 단둘이 살기에 그 돈은 넉넉하고도 남았어요. 도연은 그 숫자를 아주 가끔 혼자 확인하듯 떠올렸어요. 계좌 잔고를 확인하는 것처럼, 아직 거기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봐야 안심이 되는 것처럼. 월세 300에 연금 200. 아무것도 안 해도 500이 들어온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도연의 어깨에서 뭔가가 스르르 내려앉았어요.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것들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무렵 사람들이 도연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형님, 참 부럽습니다. 월세에 연금까지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요. 젊어서 고생한 보람이 있으시네. 동창 모임에서, 동네 카페에서, 관리업체 사장한테서 어디서든 비슷한 말이 나왔어요. 도연은 그때마다 손을 흔들었어요. 뭐 그냥저냥이지. 별거 있나? 입으론 겸손하게 받아쳤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이 조금 느렸어요. 맞아. 나는 안전한 사람이야. 실패할 구석이 없는 사람. 도연에게는 오래된 루틴이 있었어요. 매주 수요일 오전 건물 2채를 직접 돌았어요. 차를 몰고 역 근처 상가 건물에 도착하면 먼저 외벽 상태부터 확인했어요. 그 다음 1층 입구 유리문을 열고 계단 손잡이를 손으로 천천히 훑쳤어요. 쇠 손잡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녹이 쓴 곳은 없는지, 페인트가 벗겨진 데는 없는지. 세입자들과 마주치면 도연은 꼭 먼저 인사했어요. 잘 지내시죠?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사장님 덕분에 잘 있습니다. 짧은 인사였어요. 하지만 도연은 그 말이 좋았어요. 자기 건물에서 자기 세입자한테 인사를 받는다는 것. 내가 이걸 만들어놨어. 내가 지켜온 거야.
원룸 건물을 나설 때면 맞은편 부동산 중개인 최상훈이 꼭 나와 있었어요. 52세, 동네에서 15년 넘게 영업한 베테랑이었어요. 늘 반팔 티셔츠에 슬리퍼 차림이었는데 웃는 얼굴이 아주 능글맞았어요. 사장님, 요즘 이 동네 뜨고 있어요. 공실 나면 바로 연락 주세요. 금방 채웁니다. 공실 없어요. 다 꽉 찼어요. 최상훈이 두 손을 모으며 웃었어요. 역시 관리를 잘하시니까요. 도연은 짧게 웃고 걸음을 옮겼어요. 생기면요라는 말 대신 그냥 웃음 하나로 마무리하는 것. 그 여유가 스스로도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도연은 스스로를 늘 그렇게 봤어요. 무모하지 않은 사람,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주식에 빠질 때 도연은 건물을 샀어요. 친구들이 코인이니 경매니 했을 때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게 도연의 철칙이었어요. 한 달에 500만 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통장에 찍히는 돈, 그게 전부였어요. 그 결과가 지금 이 소파이고 이 커피이고 이 아침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미경이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미경은 1년 전 두 번째 건물을 살 때도 말렸었어요. 당신 이대로도 충분하잖아요. 월세에 연금까지 500이 들어오는데 굳이 왜 더해요? 도연은 그때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판단 틀린 적 있었어? 미경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뭔가를 담은 눈빛으로 잠깐 도연을 봤어요. 도연은 그 눈빛을 보지 않았어요. 보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수건으로 손을 닦고 있을 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준호였어요. 아버지, 저 이번 주 내려가도 돼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도연은 잠깐 멈췄어요. 무슨 일이냐? 전화로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직접 뵙고 싶어요. 좋은 얘기예요, 아버지. 좋은 얘기. 도연은 그 말을 잠깐 음미했어요. 그리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와.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놨어요. 주방 불빛이 거실까지 따뜻하게 번졌어요. 안방에서 미경이 TV 소리를 낮추는 게 들렸어요. 고요하고 평온한 봄밤이었어요. 좋은 얘기라고 했다. 도연은 그 말을 믿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 봄밤엔 모든 것이 아직 제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내려온다고 한 날, 도연은 아침부터 거실을 한번 쓸었어요. 미경이 주방에서 물었어요. 왜 갑자기 청소해요? 그냥. 도연은 짧게 대답하고 걸레를 빨았어요. 손이 닿는 찬물이 차가웠어요. 아들이 온다고 집을 치우는 게 어색한 나이가 됐다는 걸 도연은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준호는 오후 2시가 넘어서 도착했어요. 며느리 수진도 함께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수진이 먼저 들어왔어요.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깍듯했어요. 목소리도 밝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이미 거실 안쪽을 한번 훑고 있었어요. 준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웃었어요. 도연을 볼 때마다 하는 그 웃음이었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거침이 없는. 아버지, 건강하시죠? 그래. 앉아. 차를 내오고 케이크를 자르고. 한동안 사소한 말들이 오갔어요. 날씨 얘기, 서울 교통 얘기, 손자 얘기. 미경은 수진 옆에 앉아 웃으며 들었어요. 도연은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준호를 바라봤어요. 좋은 얘기라고 했지. 어디 들어보자. 준호가 자리를 고쳐 앉은 건 차가 한 잔 비워질 무렵이었어요. 등을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숨을 한번 고르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해봐. 아버지 상가 건물 있잖아요. 역 근처 그거요. 1층 2칸. 도연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게 왜?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넣으면 어떨까 해요. 요즘 그 동네 유동인구 진짜 많거든요. 저도 알아봤는데 본사 쪽에서 조건도 괜찮고.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내밀었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예상 매출, 초기 투자 비용, 회수 기간. 숫자를 준비해 왔구나. 도연은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안경을 쓰지 않아 작은 글씨가 흐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내놓지 않았어요. 준호의 말은 막힘이 없었어요. 리모델링 비용 8천만 원. 프랜차이즈 가맹비 4천만 원. 합쳐서 약 1억 2천.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했어요. 매달 나오는 임대 수익보다 카페 매출이 2배는 될 거라고 했어요. 본사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 공실 걱정도 없다고 했어요. 수지는 옆에서 한마디씩 얹었어요. 저도 같이 알아봤는데요. 요즘 그 라인이 진짜 뜨고 있거든요.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아버님. 도연은 수진을 한번 봤어요. 차분했어요. 계산된 말이었어요. 지금이 타이밍. 들어본 말이다. 부동산 최상훈이 늘 하는 말이었어요. 동창들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한다고. 도연은 평생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들 입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미경은 조용했어요. 차를 홀짝이며 창문 쪽을 보고 있었어요. 준호야, 근데 그 대출이 얼만데? 미경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어요. 어머니, 상가 담보면 이자 낮아요. 월 이자도 얼마 안 해요. 얼마야? 한 달에 40만 원 안팎이요. 지금 임대료 생각하면 충분히 감당돼요. 미경은 더 묻지 않았어요. 잔을 내려놓는 소리만 조용히 났어요. 준호가 자리를 일어선 건 1시간쯤 지나서였어요.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했어요. 수진도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거들겠다고 했어요. 거실에 도연과 미경만 남았어요.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가 뭐야? 건물 담보 잡히는 건데. MR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숫자 봤어? 준비를 해왔더라고. 숫자야 좋게 만들면 되죠. 당신 지금 500 들어오는 거 모자라요? 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오후 햇살이 기울어 있었어요. 500이 적은 돈은 아니지. 근데 뒤에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도연 자신도 그 뒤를 몰랐어요. 500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게 있었어요. 아들이 해달라는 거였어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기댄다는 게 그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준호가 돌아와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은 잠깐 말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결정하면 되냐? 준호의 눈이 밝아졌어요. 억지로 누른 것 같은 미소였어요. 빠를수록 좋긴 한데요. 본사 쪽에서 이번 달 안에 계약하면 가맹비 500 깎아준대요. 이번 달 안에. 도연은 그 말을 속으로 한번 되뇌었어요. 서두르는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아들 얼굴을 보니 그 냄새가 잘 맡아지지 않았어요. 알았다. 생각해 볼게.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하다는 말이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도연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그게 왜 걸리는지는 몰랐어요. 그날 밤 미경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불을 끄지 않았어요. 준호가 두고 간 서류 한 장이 탁자 위에 있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 팜플렛이었어요.
표지에는 환하게 웃는 젊은이들 사진과 함께 큼직하게 인쇄된 문구가 있었어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도연은 그 문구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어요. 종이가 두꺼웠어요. 돈을 들여 만든 팜플렛이었어요. 건물 담보 대출. 그게 뭐가 대수냐? 이자 40만 원이면 지금 월세 수입에서 충분히 나온다. 나는 500이 들어오는 사람이야. 도연은 팜플렛을 탁자 위에 내려놨어요. 불을 껐어요.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이 차가웠어요. 미경은 이미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어요. 도연은 그 등을 잠깐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하려다가 하지 않았어요. 불을 끄고 누웠어요. 그래, 생각해보자. 천장이 어두웠어요. 한참 있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도연은 어젯밤 생각을 아직 하고 있었어요. 미경은 이미 일어나 주방에 있었어요. 냉장고 여닫는 소리, 가스 불 켜지는 소리. 도연은 천장을 보며 누운 채로 숫자를 다시 굴렸어요. 대출 이자 한 달 40만 원. 초기 투자 1억 2천. 준호가 보여준 예상 매출 하루 140만 원. 맞아. 숫자는 맞아.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면서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어요. 거울 속 65살의 얼굴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아침을 먹는 내내 미경은 말이 없었어요. 도연도 말이 없었어요. 젓가락 소리만 났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야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 거예요? 도연은 잠깐 멈췄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생각 중인 사람 얼굴이 아닌데.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숭늉을 마셨어요. 미경은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등이 굳어 있었어요. 그 등에 대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경은 반대야. 알아. 근데 숫자가 맞잖아. 도연이 결심을 굳힌 건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은행에 가기 전에 혼자 건물을 한 번 더 돌았어요. 역 근처 상가 건물 1층, 비어있는 두 칸. 유리창 안쪽이 텅 비어 있었어요. 먼지가 앉은 바닥이 보였어요. 여기서 커피 냄새가 나면 어떨까? 도연은 손을 유리창에 짚었어요. 차가운 감촉이었어요. 은행 창구에는 대출 담당 오지훈이 앉아 있었어요. 33. 젊고 단정했어요. 도연이 상가 건물 담보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오지훈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건물 감정가 기준으로 최대 70%까지 가능하시고요. 현재 금리 기준으로 월 이자는 40만 원 초중반 정도 되십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펜을 들었어요. 40만 원. 지금 500 들어오는 내가 못 낼 돈이 아니야. 사인을 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게 나중에 생각하면 오히려 무서운 일이었어요. 공사가 시작됐어요. 매주 수요일 건물을 돌던 루틴이 공사 현장 확인으로 바뀌었어요. 도연은 헬멧을 쓰고 현장 소장 옆에 서서 벽 뜯기는 소리를 들었어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뭔가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소리였어요. 한 달 반이 지나 인테리어가 마무리됐어요. 리모델링이 끝난 날 도연은 혼자 건물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새로 붙인 간판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통유리 너머로 원목 테이블과 조명이 보였어요. 커피 냄새가 바깥까지 흘러나왔어요. 진하고 고소한 냄새였어요. 도연은 팔짱을 끼고 그 냄새를 맡았어요. 내 건물에서 나는 냄새다. 오픈 첫 주가 지났어요. 준호가 전화를 해왔어요. 아버지, 이번 주 매출 봤어요? 하루 평균 140만 원이에요. 본사에서도 이 정도면 상위권이라고 했어요. 그래. 이러면 대출 이자는 2달이면 충분히 커버돼요. 아버지, 잘하셨어요.
진짜로요. 도연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말을 한 번 더 속으로 굴렸어요. 잘하셨어요. 오래된 공장 기계처럼 느리게, 그러나 묵직하게 그 말이 도연 안에서 돌았어요. 소문은 금방 퍼졌어요. 동창 모임에서 이명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도연이 너 카페 차렸다며? 요즘 잘 된다고 하던데. 그냥저냥이야. 에이, 겸손은. 다들 알아. 역 근처 그 건물 맞지? 거기 요즘 사람 엄청 많던데. 주변 시선이 도연 쪽으로 쏠렸어요.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웃음소리가 났어요. 도연은 소주잔을 들었어요. 귀가 조금 달아올랐어요. 맞아. 나는 판단이 맞는 사람이야. 예전에도 지금도. 부동산 최상훈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장님, 대박 나셨네요. 저도 거기 커피 한 잔 마셨는데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뭐, 초반이라 그렇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보는 눈이 있으시니까요. 도연은 손을 흔들며 걸어갔어요. 뒷모습에 어깨가 조금 올라가 있었어요. 2달째가 됐어요. 주말엔 웨이팅이 생겼어요. 준호는 매주 정산 문자를 보내왔어요. 숫자가 도연의 눈에 익기 시작했어요. 월세 300, 연금 200, 카페 수익 분배분 150. 한 달에 650이 들어온다. 500이 650이 됐어요. 150만 원의 차이였어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도연이 그 숫자에서 느낀 건 금액 자체가 아니었어요. 건물이 살아 움직이는 느낌. 돈이 돈을 데려오는 느낌. 그 느낌이 위험했어요.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준호가 다시 내려온 건 3달째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이번엔 혼자였어요. 수지는 없었어요. 부자끼리 저녁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또 있어요. 도연은 숭늉을 마시다가 잔을 내려놨어요. 또, 이번엔 진짜 큰 거예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도연은 이번엔 안경을 미리 꺼냈었어요. 화면에는 지도가 있었어요. 원룸 건물 주변 상권 분석 자료였어요. 아버지, 원룸 건물 1층 2칸 있잖아요. 거기도 세입자 계약 만료 곧 되는 거 알죠? 거기도 같은 브랜드로 2호점 내면 어떨까요? 본사에서도 하나 더 내는 거면 가맹비 추가 할인해 준다고 했어요. 원룸 건물 담보. 도연의 손가락이 식탁 위에서 멈췄어요. 원룸 건물은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는 건물이야. 그걸 왜 건드려? 아버지, 그 월세가 한 달에 얼마예요? 60이잖아요. 근데 카페 열면 최소 150은 나와요. 1호점이 증명했잖아요. 그냥 복사하는 거예요. 그냥 복사하는 거. 말이 너무 간단했어요. 미경이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미경한테 말하면 또 말릴 거야. 생각해봐야겠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기다렸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미 어디쯤 와 있는지 아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도연은 또 오래 누워 있었어요. 1호점이 됐잖아. 내가 직접 봤잖아. 숫자가 틀리지 않았어. 천장이 어두웠어요. 미경의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은 그 옆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눈이 감겼어요. 잠들기 직전에 도연은 생각했어요. 돈이 돈을 부른다. 나는 판단이 맞는 사람이야. 창밖은 캄캄했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은행 창구는 지난번과 똑같았어요. 같은 자리, 같은 직원, 같은 서류. 오지훈이 이번에도 단정하게 앉아 금리와 한도를 설명했어요. 도연은 안경을 고쳐 쓰고 숫자를 들었어요.
원룸 건물 감정가 기준으로 추가 대출 가능하시고요. 다만 기존 대출과 합산하면 월 이자가 총 90만 원 정도 나오십니다. 90만 원. 지난번 40만 원의 2배가 넘었어요. 도연은 잠깐 펜을 들지 않았어요. 650 들어오는데 90 나가면 된다. 2호점 열리면 800 넘는다. 펜을 들었어요. 사인했어요. 이번에도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2호점이 문을 연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어요. 오픈 첫날 준호가 도연을 불렀어요. 부자가 나란히 2호점 앞에 섰어요. 1호점과 똑같은 간판, 똑같은 통유리. 안에서 커피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아버지, 이제 2개예요. 준호가 웃었어요. 도연도 웃었어요. 그 웃음이 사진처럼 찍혔어요. 준호가 핸드폰을 들어 도연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2개다. 내가 만들었어. 그날 저녁 도연은 미경한테 처음으로 2호점 얘기를 꺼냈어요. 오늘 2호점 열었어. 미경은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놨어요. 언제 결정한 거예요? 1달 됐지. 1달 됐는데 왜 지금 말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경도 더 묻지 않았어요. 식탁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국 식는 소리만 났어요. 이상한 낌새가 처음 온 건 2호점이 열린 지 1달쯤 됐을 때였어요. 원룸 건물 301호 세입자 정영수가 전화를 해왔어요. 자영업을 하는 45살 남자였어요. 계약 갱신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요. 이번 달 말에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은 수화기를 쥔 채 잠깐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보증금은 말일에 맞춰드리죠.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어요. 빈칸 하나, 공실 하나, 금방 채워. 최상훈한테 연락하면 돼. 다음 날 최상훈에게 전화했어요. 사장님, 지금 그쪽 원룸이 좀 어려워요. 저번 달부터 공실들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금방 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노력은 해볼게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린다. 최상훈이 그 말을 하기 전까지 도연은 공실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달 말 뉴스에서 기준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어요. 도연은 저녁을 먹다가 TV 화면을 봤어요. 앵커가 숫자를 읽었어요. 도연은 숟가락을 든 채 그 숫자를 들었어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오른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변동금리였어요. 그 사실을 도연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약할 때 오지훈이 설명하는 동안 그 부분이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지금은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혼자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금리가 0.5 오르면 1이 오르면 숫자들이 조금씩 나빠졌어요. 심각하진 않았어요. 아직은 괜찮아. 카페 매출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계산기를 덮었어요. 그런데 카페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1호점 매출이 석 달째 조금씩 빠졌어요. 처음엔 계절 탓이라고 했어요. 준호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여름이 지나면 다시 올라와요. 카페가 원래 시즌 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2호점 매출도 기대에 못 미쳤어요. 1호점처럼 웨이팅이 생기지 않았어요. 오픈 효과가 빠르게 가라앉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프랜차이즈 본사 쪽에서 공지가 왔는데요. 다음 달부터 원두 공급가가 인상된대요. 마진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제가 더 알아볼게요. 도연은 그 문자를 3번 읽었어요. 원두 공급가 인상, 마진 감소, 매출 감소, 공실 하나. 각각은 작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왔어요. 그달 정산을 받은 날이었어요.
도연은 통장 내역을 펼쳤어요. 월세 수입, 카페 수익 분배분, 연금. 더하고 거기서 대출 이자를 뺐어요.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공실이 생기며 월세가 20이 빠졌어요. 카페 마진 감소로 분배분이 줄었어요. 금리 소폭 인상으로 이자가 늘었어요. 지난달까지 650이었던 수입이 540으로 줄었어요. 이자는 90에서 100으로 올랐어요.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간격이 눈에 띄게 좁아져 있었어요. 도연은 통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다시 펼쳤어요. 숫자는 그대로였어요. 괜찮아. 아직 괜찮아. 혼잣말처럼 생각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달래는 말처럼 들렸어요. 전화기를 들었어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5번 갔어요. 받지 않았어요. 준호한테서 문자가 온 건 밤 11시였어요. 아버지, 내일 전화 드릴게요. 오늘은 좀 바빴어요. 도연은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놨어요. 바빴다고 했어요. 그래요, 바쁠 수 있어요. 38살이면 바쁜 나이였어요. 근데 전화 한 통 못 받을 만큼 바빴냐? 다음날 준호가 전화를 해왔어요. 아버지, 어제 죄송해요. 미팅이 있었어요. 매출 문자 봤다. 2달째 빠지고 있더라. 아버지, 카페가 원래 시즌 타요. 가을 지나면 다시 올라와요. 본사 원두 가격 인상은 어떻게 됐어?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본사 쪽이랑 얘기해보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아버지. 이런 거 다 사업에서 있는 일이에요. 조금만 더 버텨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잔뜩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어요. 그달에 세입자가 2명 더 나갔어요. 원룸 건물 201호와 402호. 각각 보증금 500씩. 합쳐서 1,000만 원을 내줘야 했어요. 도연은 통장을 열었어요. 잔고가 빠듯했어요. 대출 이자가 나가고 관리비가 나가고 생활비가 나가고 남은 돈이었어요. 1,000만 원이 통장에서 한꺼번에 빠져나가자 숫자가 얇아졌어요. 공실이 3개다. 월세 수입이 그만큼 줄었다. 채워야 했어요. 최상훈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원룸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그 동네 신축 빌라가 2개 더 들어섰거든요. 거기가 더 싸요. 얼마나 걸려요? 1~2달.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계산기를 다시 들었어요. 공실 3개. 월세 수입 60 감소. 이자 100. 카페 수익 분배분 축소. 연금 200. 더하고 빼고 나면 매달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을 조금씩 앞서기 시작했어요. 아직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어요. 매달 조금씩 깎인다는 게 뭔지 나는 알아. 이러면 안 되는데. 세입자 정영수가 직접 찾아온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어요. 초인종 소리가 났어요. 도연이 문을 열자 45살의 정영수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사장님, 나가기로 한 날이 다음 주인데요. 보증금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맞춰드리죠. 확실하죠? 저도 다음 집 계약해놨거든요. 그날 안 되면 저도 곤란해요. 걱정 마세요. 정영수가 돌아갔어요. 도연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어요. 등줄기가 서늘했어요. 다음 주. 보증금 700. 지금 통장에 700이 없다. 없는 건 아니었어요. 긁어 모으면 됐어요. 하지만 그러면 다음 달 이자를 낼 돈이 빠듯해졌어요. 빠듯하면 생활비를 줄여야 했어요. 처음으로 숨이 한 박자 막히는 느낌이 났어요. 그날 저녁 미경이 물었어요. 요즘 왜 그래요?
밥도 잘 안 먹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도연은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창밖에 빗소리가 들렸어요. 낮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였어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공실이 3개야. 세입자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데 타이밍이 좀 겹쳤어. 미경은 수저를 들고 있던 채로 멈췄어요. 이자는요? 나가고 있어. 카페는요? 매출이 좀 빠지고 있어. 일시적인 거야. 미경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먹었어요. 씹는 소리만 났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어요. 말하지 마. 나도 알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도연은 속으로 그 말을 삼켰어요. 이튿날 아침 도연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지금 현금이 빠듯하다. 카페 수익 분배를 이번 달 좀 앞당길 수 있냐? 아버지, 저도 지금 운영비가 빠듯해요. 이번 달은 좀 어렵고요. 다음 달엔 맞춰드릴게요. 다음 달. 도연은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눈을 감았어요. 알겠다. 전화를 끊었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집안이 조용했어요. 미경이 장을 보러 나간 시간이었어요. 도연은 손바닥을 펼쳐서 무릎 위에 올렸어요. 송금이 깊었어요. 평생 쓴 손이었어요. 기름때 묻고 공구 쥐고 계약서 사인하고 내가 어디서 틀렸지. 처음으로 그 질문을 했어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나오기 시작했는데 무서워서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은행이었어요. 김도연 고객님, 이번 달 이자 납부일이 이틀 후인데요. 계좌 잔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동 안내 음성이었어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목소리였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도연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놨어요. 이틀, 이자, 보증금, 공실, 다음 달. 숨을 한번 들이마셨어요.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조여들었어요. 뱉어도 다시 조여드는 느낌이었어요. 이미 늦었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잘 나가지 않았어요. 이자는 냈어요. 통장을 긁어서 냈어요. 생활비 통장까지 합쳤어요. 미경 모르게 납부 확인 문자가 왔을 때 도연은 핸드폰을 바지 주머니에 밀어 넣었어요. 한 달 벌었다. 다음 달엔 공실이 채워질 거야. 채워지지 않았어요. 최상훈이 전화를 해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그 원룸 신축이 분양가를 또 낮췄어요. 저도 세입자 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도연은 수화기를 쥔 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사장님? 알겠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세입자 정영수한테서 문자가 온 건 그로부터 닷새 뒤였어요. 사장님, 이사한 지 벌써 3주 됐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도연은 그 문자를 읽고 긴 숨을 내쉬었어요. 보증금 700. 통장에 없는 돈이었어요.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신호가 울렸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남겼어요. 준호야, 급하다. 전화해라. 2시간 뒤에 답장이 왔어요. 아버지, 저도 지금 자금이 묶여 있어요. 조금만요. 조금만. 도연은 그 2글자를 한참 보다가 핸드폰을 식탁에 엎어놨어요. 화면이 바닥을 향했어요. 정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수 씨, 죄송합니다. 2주만 더 시간을 주시면. 사장님, 저도 다음 집 보증금 물어줘야 해요. 2주가 무슨 말이에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그러실 것까지야. 그럼 언제요? 날짜 딱 말씀해 주세요. 도연은 날짜를 말했어요.
어디서 구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소파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흰 천장을 비추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그 주에 은행에서 공문이 날아왔어요. 등기 우편이었어요. 도연은 우편함에서 꺼내들고 현관 앞에 서서 뜯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대출 원리금 연체 경고. 다음 달까지 정상화되지 않으면 담보 물건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도연은 그 문서를 읽고 또 읽었어요. 경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남의 일처럼 들었던 단어였어요. 경매로 넘어간 누군가의 건물. 그게 지금 도연 이름 위에 찍혀 있었어요. 문서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미경은 주방에 있었어요. 도연은 그냥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준호에게 전화한 건 그날 밤이었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아버지, 준호야. 은행에서 경매 경고 공문 왔다.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아버지, 일단 제가 알아볼게요. 알아보는 게 아니야. 다음 달까지 이자 연체분 채워야 해. 돈이 있냐 없냐?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어렵다고. 아버지, 사업이 이렇게 한 번씩 힘든 게 있어요. 조금만이 벌써 몇 번째냐? 도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어요. 준호가 말이 없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방 안이 조용했어요. 미경이 안방 문 앞에 서 있다는 걸 도연은 그때 알았어요.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다 들었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어요. 경매 경고라고요. 미경아, 언제부터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경이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 닫히는 소리가 어떤 고함보다 크게 들렸어요. 두 번째 건물에 압류 딱지가 붙은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어요. 수요일 아침 루틴처럼 건물을 돌다가 도연이 직접 봤어요. 원룸 건물 입구 옆 벽에 붙어 있었어요. A사 용지, 파란 글씨, 법원 직인. 손으로 떼어내지 않았어요. 뗄 수가 없었어요. 지나가던 세입자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도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세입자가 먼저 시선을 피했어요. 그 눈빛이었어요. 측은함도 비난도 아닌 그냥 불편해서 피하는 눈빛. 도연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다리가 쉽게 떼지지 않았어요. 이 건물 앞에서 얼마나 많이 섰었나. 손잡이 닫고 세입자한테 인사하고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찬바람이 불었어요. 압류 딱지가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도연은 그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발을 돌렸어요. 정영수는 결국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준호는 그 주에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도연은 밥을 먹지 않았어요. 미경이 상을 차렸어요. 도연이 숟가락을 들지 않자 미경도 들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차려진 밥상 앞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한참 뒤에 미경이 말했어요. 당신 지금 얼마나 됐어요? 빚이 남아있어. 건물은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경이 눈을 감았어요. 뜨고 싶지 않은 것처럼 오래 감고 있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수저를 들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봤어요. 밥을 먹는 미경의 손이 보였어요. 평생 도연밥 해준 손이었어요. 미경아, 미안하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 어딘가에서 걸렸어요. 뱉으려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났어요. 미경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도연은 조용히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현관 앞에 서서 신발을 신었어요. 손이 느렸어요. 역 근처 건물 앞에 도착한 건 아침 8시였어요. 경매는 오전 10시였어요. 건물은 그냥 서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이 통유리 카페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직원이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커피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도연은 그 앞에 서서 담배를 꺼냈어요. 10년 만에 피우는 담배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내가 이걸 지으러 얼마나 벌었나? 공장 바닥에서 얼마나 일했나?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올라갔어요. 사라졌어요. 아무 흔적도 없이. 도연은 담배를 반도 피우지 않고 바닥에 비볐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경매 현장에 가지 않았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망치 소리를 직접 들을 자신이 없었어요. 낙찰 통보는 오후에 왔어요.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건물 처분 완료. 대출 원금 충당. 남은 잔액 이전 예정. 도연은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어요. 소파가 조용히 받아냈어요. 미경이 주방에서 걸어 나왔어요. 됐어요? 응. 그게 전부였어요. 미경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연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건물이 없어졌어요. 20년이 없어졌어요. 어딘가로 간 게 아니야. 그냥 없어진 거야. 두 번째 건물은 그로부터 3주 뒤에 정리됐어요. 압류가 풀리지 않은 채로 경매에 넘어갔어요. 정영수의 보증금 소송도 판결이 났어요. 도연이 패소했어요. 남은 잔액에서 빠져나갔어요. 다 끝나고 통장에 남은 돈은 400이 안 됐어요. 두 채 건물, 20년, 400만 원. 도연은 그 숫자를 한참 봤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실감은 나지 않았어요. 준호가 찾아온 건 두 번째 건물이 정리된 다음 날이었어요. 혼자 왔어요. 수지는 없었어요. 준호는 현관에 서서 도연을 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아버지. 도연은 아무 말 안 했어요. 준호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닥을 봤어요. 도연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요. 숫자가 맞았으니까요. 숫자가 맞았으면 왜 망했냐.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어요. 본사가 공급가를 올릴 줄 몰랐어요. 상권이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 낮음이 오히려 무거웠어요. 그래, 몰랐겠지. 근데 준호야. 도연은 아들 얼굴을 봤어요. 처음으로 똑바로 봤어요. 내가 더 몰랐어. 나는 내가 잘못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 내 아들이니까.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흔들렸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됐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더 있다가는 뭔가 더 나올 것 같았어요. 말인지 눈물인지. 주방으로 걸어가서 물 한 컵을 마셨어요. 손이 떨렸어요. 물이 조금 흘렀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 준호는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어요. 나가면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은 배웅하지 않았어요. 현관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 이후로 준호한테서 연락이 끊겼어요. 이사는 그달 말에 했어요. 집을 팔았어요. 전세 자금도 남아있지 않아서 역에서 새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 45. 방 하나. 주방 겸 거실. 화장실. 이삿날 트럭이 짐을 가져갔어요. 가구들이 하나씩 나갔어요.
소파, 장롱, 오래된 식탁, 살면서 모은 것들이었어요. 원룸에 다 들어가지 않아서 절반은 처분했어요. 미경은 말없이 짐을 쌌어요. 도연은 옆에서 박스 테이프를 붙였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짐을 쌌어요. 한 번도 말을 안 했어요. 다 정리하고 나서 미경이 빈 거실 한가운데 잠깐 섰어요.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어요. 바닥에 가구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미경은 그 자국들을 내려다봤어요. 도연은 그 옆에 섰어요. 미경아, 가요. 미경이 먼저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도연은 빈 방을 한 번 더 봤어요. 가구 자국들. 여기 소파가 있었고 저기 식탁이 있었어요. 아들이 왔다가 돌아가던 자리가 있었어요. 불을 껐어요. 어두워졌어요. 동창 이명호한테서 마지막으로 연락이 온 건 이사하고 일주일 뒤였어요. 도연아, 잘 있냐? 그래. 나 사실 좀 알고 있었어. 미안하다. 뭘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서. 됐어. 내가 뭘 미안해. 그냥 밥이나 한번 먹자. 나중에는 오지 않았어요. 이명호도 더 연락하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연이 번호를 지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진동이 울리지 않게 됐어요. 원룸은 조용했어요. 창문 너머로 골목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선가 아이들 뛰는 소리, 오토바이 소리, 이웃집 TV 소리. 도연은 좁은 방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 소리들을 들었어요. 이게 다 끝났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와야 할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아주 조용했어요. 미경이 좁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작은 냄비가 끓는 소리가 났어요. 도연은 그 소리를 듣다가 생각했어요. 미경은 여기서도 밥을 짓는구나. 그 사실이 건물을 잃은 것보다 더 아팠어요. 원룸 생활은 도연이 생각한 것보다 조용했어요. 소음이 없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소리가 들렸어요. 윗집 발소리, 옆집 TV 소리, 새벽에 지나가는 오토바이. 얇은 벽이었어요. 그런데 도연의 안에서 나는 소리가 없었어요. 예전엔 항상 뭔가 계산하는 소리가 났어요. 월세가 얼마, 이자가 얼마, 다음 달엔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늘 바빴어요. 지금은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미경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청소를 했어요. 좁은 주방을 닫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오후엔 근처 시장을 다녀왔어요. 평생 해온 것들을 여기서도 했어요. 원룸이라도 집이면 집이었어요. 도연은 그런 미경을 보다가 어느 날 물었어요. 나한테 화 안 나? 미경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화는 진작에 다 났어요. 그럼 뭐요? 지금은 그냥 살아야죠. 그냥 살아야죠. 그 말이 도연 안에 오래 남았어요. 구인 앱을 깐 건 이사하고 3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연금 200은 나왔어요. 하지만 월세 45에 생활비를 대고 나면 빠듯했어요. 무엇보다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었어요. 몸이 아니라 머리가. 새벽 배송 상하차. 일당 85,000원. 경력 무관. 체력 필요. 도연은 그 공고를 한참 봤어요. 65이 이걸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보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누구한테인지는 몰랐어요. 자기 자신한테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지원했어요. 물류센터는 시 외곽에 있었어요. 첫날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요. 미경이 주방에 나와 있었어요. 불도 안 켠 채로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왜 일어났어? 그냥요. 미경이 보온병에 물을 담아줬어요. 도연은 그걸 들고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입에서 하얀 숨이 나왔어요. 물류센터에 도착하니 반장 박철수가 서 있었어요. 50세, 넓은 어깨에 목이 굵었어요. 새 사람이 들어오면 늘 직접 보는 사람 같았어요. 도연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나이가 있으시네. 허리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다가 다치는 게 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리하면 말해요. 여기선 버티다 쓰러지는 게 제일 민폐야. 거칠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 없었어요. 박철수가 작업 방식을 설명했어요. 짧고 명확했어요. 어디 놓고 어떻게 들고 무거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공장 20년 했는데 이것도 못하겠냐? 못했어요. 처음엔 손이 말을 안 들었어요. 무게 중심이 달랐어요. 다른 직원들이 2개씩 올릴 때 도연은 하나씩 옮겼어요. 등이 금방 땡겼어요. 땀이 났어요. 차가운 새벽이었는데 등이 젖었어요. 박철수가 옆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시범을 보여줬어요. 박스 무게 중심이 앞에 있어요. 배로 받치지 말고 허리를 세워요. 이렇게 도연은 따라했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가 박철수가 이미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뒷모습이 컸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예전 공장 다니던 시절 손이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첫날보다는 나았어요. 쉬는 시간에 박철수가 옆에 앉아 캔커피를 하나 내밀었어요. 예전에 뭐 하셨어요? 공장했어요. 그럼 일 자체는 아는 사람이네. 처음엔 왜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도연은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오래 쉬었어요.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어요. 그 묻어남이 도연은 편했어요. 여기 오래 하실 거예요? 글쎄요. 몸 되는 데까지 하면 되죠. 여기 그런 사람 많아요. 박철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못하면서 있는 척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혼잣말처럼 던지고 가버렸어요. 도연한테 한 말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도연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날 새벽 4시 반이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쉬지 않고 돌아갔어요. 도연은 장갑 낀 손으로 박스를 집어들었어요. 손목이 욱신했어요.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2번, 3번. 화면을 꺼냈어요. 아들 준호. 도연은 그 이름을 봤어요. 3초쯤 봤어요. 받을 수도 있었어요. 뭔가 급한 일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또 미안하다는 말일 수도 있었어요. 도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박스를 컨베이어에 올렸어요. 진동이 멈췄어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아니야. 새벽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6시가 넘었어요. 미경이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식탁? 2개의 그릇, 국 한 냄비. 도연은 손을 씻고 앉았어요. 밥을 먹었어요. 미경도 마주 앉아서 먹었어요. 어느 날 도연이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미경아. 응, 고마워. 미경이 숟가락을 들다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그냥 밥을 먹었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대답이었어요. 물류센터 가는 길에 도연은 가끔 걸어서 갔어요. 버스를 타도 됐는데 어떤 날은 그냥 걸었어요. 새벽 3시에 골목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가게 셔터가 내려져 있었어요. 가로등이 혼자 켜져 있었어요. 그 길을 걸으면서 도연은 생각했어요. 건물이 있을 때 도연은 항상 뭔가를 지키고 있었어요. 건물을, 월세를, 체면을.
수요일마다 건물을 돌면서 손잡이를 잡고 세입자한테 먼저 인사하고 그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건물이 도연을 지켜준 게 아니었어요. 건물이 있어야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줬을 뿐이었어요. 건물이 없어지자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게 건물의 힘이었는지 체면의 무게였는지 나는 평생 뭘 붙잡고 살았나?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길게 떨어졌어요. 도연의 그림자가 앞으로 길게 늘어졌어요. 걸을수록 그림자가 따라왔어요. 붙잡고 있던 건 건물이 아니었어요. 체면이었어요. 안전한 사람이라는 확신이었어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자존심이었어요. 그게 없어지고 나서야 도연은 처음으로 미경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아직 거기 있는 미경을, 좁은 원룸 주방에서 냄비를 올리는 미경을. 내가 붙잡아야 했던 건 그게 아니었는데.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뺨이 시렸어요. 도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물류센터 불빛이 저 앞에 보였어요.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새벽 4시.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도연은 그 불빛을 향해 걸었어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전부 잃고 나서야 비로소 뭔가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걸었어요.